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의 수사로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여주면서 복습하는 기회를 화면에 띄워놓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임의 수사로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 즉 피의자가 아닌 자가 결국 참고인이 되겠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제221조에 있고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진술 및 조서 작성 등의 방법은 피의자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제3자인 거죠. 다만 출석 및 진술을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법원에다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공판기일 전에 한정해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사상의 증거보전 절차 중에 하나로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라고 해서 뒤에서 또 다시 살펴보게 되죠. 수사기관으로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실질적인 피의자인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 이를 어기고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내용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게 되겠죠. 피의자의 지위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이미 공부가 된 부분입니다. 피해자인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참고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참고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거나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라고 하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케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성폭력 처벌법 24조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담 조사 제도, 또 25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법원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를 꾀하고 있죠. 다만 증거법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출석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시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인을 조사하게 되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칭이 달라지죠.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이와 같이 진술조서라고 함에 반해서 스스로 작성하는 서면은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요. 그래서 진술서에 대해서는 또 증거법 시간에 313조에서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개념이니까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 이렇게 일단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피의자 신문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진술 과정을 녹화한 때에는 그 영상 녹화물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수단,
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312조 4항에서요. 그리고 318조의 2항에서는 역시 기업 환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란 얘기죠. 증거법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역시 진술조서도 그 이해가 쉽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대면 수업 시간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 외에도 여러 가지 임의수사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3항에 있는 것처럼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 감정, 전문 지식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가 있고요. 먼저 감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신체 감정, 정신 감정, 인형 감정, 그 도장에 찍힌 인형을 감정하는 것, 필적 감정, 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혈액 감정, 유전자 감식 이런 거 다 감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하는 것도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이니 또는 통역이니 번역이니 거부한다 그러면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사실조회도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공무소 또는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를 해서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국 조회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실조회가 되겠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사이에 서로 협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를 임의수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강의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기본적인 구별 방법은 강제력에 있습니다. 강제력에 의해서 하는 수사는 강제수사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강의 안에는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배우는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 또 실황조사. 실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실제 상황,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죠. 또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 밖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수사보고서 작성 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보고서가 법정에서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역시 다음 학기 증거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3절은 대인적 강제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2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2절은 수사의 방법이라 그래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일반론과 그에 따른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강제수사는 크게 3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인적,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압수수색 검증과 같이 물건에 대한 것이 있어서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대인적 강제수사로는 체포, 구속이 있을 텐데요. 체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람의 신체를 비교적 단시간 구속을 해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죠.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해서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상대적으로 구속에 비해서 단기간이고 요건도 완화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포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영장주의 원칙에 충실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가 있겠습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두 가지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적인 체포의 모습일 텐데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누구로부터요? 영장은 당연히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에 수사관서에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겠죠. 강제수사의 원칙적 또는 보통 모습인 영장에 의해서 체포한다는 점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를 통상체포라고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는 통상체포가 아닌 것이죠.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것이 200조의 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자 신문에서도 살펴봤지만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었죠.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가 없어야 한다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죠. 요건이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요건 하에서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은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이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겠죠. 물론 체포 필요성이 없다면은 발부하지 않겠지만요.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청구 및 발부, 집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체포영장의 청구입니다.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죠. 우리 현행법상 영장, 이른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등의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고요.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혼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데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다가 그렇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 심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에 관해서 심리하기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와 같은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없었던 영장심의위원회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한편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다시 기재해줘야 되겠고요. 네, 다소 형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청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체포영장의 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면 아마도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역시 대면 수업 시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발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각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검사에게 교부를 하게 되겠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영장의 집행 지휘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피의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를 하거나 또는
해당 관할구역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겠고요. 사법경찰관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장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사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장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4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사전 제시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본을 교부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먼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조문이 200조의 6에 의해서 85조 1항이 준용이 되고 있지요.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급속을 요한다면은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의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되고요. 집행 종료 후에 제시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관련 판례 보시면 96-40547 판결을 보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영장 제시 없이 강제 연행하게 되면 사본만 제시해가지고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시해서 연행한 것은 불법 연행이다 라고 한 사례가 있고요. 2021도 4648 판결을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들어있죠.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계속 따라온다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텐데요.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우연히 상대방을 만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이 경우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즉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사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줘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체포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체포 이유를 고지하는 시기는 실력 행사 전에 하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망하는 사람,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적법한 체포 이유 고지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체포 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대해서는 역시 증거법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체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이나 체포 일시와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의 통지는 체포를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하여줘야 되고요. 한편 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나 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해서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A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선임해달라라고 의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를 나아가서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언제부터요?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이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뒤에서 보는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도 결국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포에 관해서는 48시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처분이다, 강제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면 당연히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되는 거죠. 석방 시기가 48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영장 청구 시간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전 영장에 의한 체포가
체포의 기본적인 형태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 체포나 현행범인 체포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일단 체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긴급 체포를 보시면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요?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이 예외가 되고요. 그와 같은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첫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 법정형이 그렇다는 얘기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범죄 중대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체포의 긴급성이죠. 이와 같이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될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여야 할 텐데요. 구속 요건에서의 범죄 혐의와 같은 정도의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긴급 체포이긴 하지만 체포이기 때문에 구속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구속에서보다는 다소 낮은 단계의 혐의로 가능하다. 그래서 구속과 긴급 체포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판례는 앞서 본 긴급 체포의 세 가지 요건, 예를 들어서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갖췄는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나중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누가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07도 11,400호 판결의 내용을 보시면 그와 같은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체포가 되겠지요. 한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경우가 한번 2006년도 이쯤에 큰 문제가 됐었죠. 자진 출석했다 그러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원칙적으로 긴급 체포는 부정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긴급성이 생길 수 있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든지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든지 하면, 그렇죠? 피의자 신문과 같은 임의 수사에서는 퇴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선고된 바가 있죠.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이 자진 출석한 경우 임의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참고인 신분 자체가 임의 수사니까요.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까 피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퇴거를 하였더라도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도 148 판결의 내용인데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라고 하겠습니다. A를 합리적 근거 없이, 중요한 건 이거죠.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긴급 체포 요건이 잘 안 갖춰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A의 사무장을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B가 검사실에 찾아가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 C에게 상해를 입힌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C의 검사 C의 긴급 체포 행위가 적법하다면 B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을 텐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서도 자진 출석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라는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그런 판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중범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체포를 우려해서 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출석한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를 무조건 긴급 체포할 수 없다라는 문장은 너무 일반화된 문장이라고 봐야 되고 구체적 사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사기관의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를 받는다면 앞서 본 판결처럼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되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한 정도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판례들이 있는 거죠. 2016도 5814호 관련 판례의 내용은 긴급체포의 요건 중에서 긴급성의 의미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형이 중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체포의 필요성이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체포의 긴급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만났다는 등의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어떤 여유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필로폰,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과 같은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나중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보자에게 전송을 한 다음에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냐라는 확인을 한 후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와라 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사안이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집에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거짓말을 하니까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사안입니다. 어떻습니까? 긴급성이 인정이 될까요?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될지 몰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도 알고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된 상황도 아니었던 증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이렇게 본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겠죠. 자,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긴급체포가 사법경찰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사법경찰관의 명의를 빌려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습니다. 다만 영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전에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역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겠지요. 자, 이 관련 판례로서 2008도 11,199호 판결을 보시면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검사가 긴급 체포를 승인할지 또 구속영장 청구가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서류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데리고 와라 해서 출석시켜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판례가 그와 같은 권리가 검사에게 있다고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수사권 독립 내지 조정 다툼이 있을 때 검사가 긴급 체포된 사람을 봐야 되겠다 해서 출석을 시켰는데 그에 응하지 않았던, 경찰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됐던 사안에서 판례가 검사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나중에 형법 1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 그리고 형법 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형법적인 쟁점까지 들어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 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했지만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요. 긴급체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긴급체포서 작성권자가 곧 긴급체포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이유지 및 긴급체포의 필요성 등을 기재해야 하고요. 그 다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그 지정한 자에게 선임권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 것도 역시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원칙적인 모습인 영장에 의한 체포를 잘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구속영장 청구, 긴급체포한 후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늦어도 체포한 때로부터 똑같죠.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되는 것도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와 같습니다. 결국 지체 없이라는 것도 48시간을 허용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긴급체포는 이와 같이 영장 없는 강제처분이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하지 못해서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이번에는 체포영장 없이는 다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긴급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래서 재긴급체포를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재긴급체포는 안 되고 영장을 받아서 체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2001도 4291호 판결이 될 텐데요. 법원은 그렇지만 그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라서 그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208조에 위반되는 그런 208조 내지는 200조의 4항에 따른 재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조작에 실수가 있었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후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를 본다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소를 첨부한 서면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와 석방의 일시, 장소, 사유 및 긴급체포와 석방한 검사,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법원에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죠. 다음으로 체포된 사람에 의한 사후 통제로서 긴급체포 석방된 자, 변호인 및 법정대리권 등 일정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통제 필요성과 관련해서 긴급체포가 위법했었던 사정을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피해자 구속 부문에서 다시 언급을 할 텐데요. 실무에서는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타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